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절반가량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 찬성한다는 응답이 37%로 집계됐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 최인철 감독이 대표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감독 재임 기간에도 미성년 선수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핥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전국 16만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링링은 풍속으로는 역대 태풍 5위에 들 만큼 세력이 강했는데 재난 대비에 취약한 북한도 피해를 입어 식량난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 시각에도 이 국민의 눈과 귀는 청와대에 쏠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이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 이 조국 후보자. 나흘 만에 다시 자신의 SNS에 혐의를 방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쯤 발표할 거란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임명인지 낙마일지 이 조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후에 이 고민이 깊어지는 청와대 분위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백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틀 지난 오늘도 임명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뒤 고민이 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간적으로는 어제부터 임명 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주말 내내 각계각층에게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내일쯤 임명해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젯밤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장문이 청와대 비서관의 SNS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동양대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자신의 PC에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는 해명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입장문 외에 김 비서관의 별도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무부 청문준비단이 해산된 데다 민주당에서도 입장문을 전파했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곧바로 이를 직접 공유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비서관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에 대한 외압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도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이 압박의 강도가 주말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검찰 비판과 조 후보자 옹호에 집중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개혁 저항 차원의 수사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고 이재정 대변인은 정치검찰은 고사하고 그 실력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했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할 최적임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이제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 그만큼 여론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임명 반대 여론이 많다는 조사와 함께 이 팽팽하다 이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각계 임명 반대 성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어제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 찬성한다는 응답은 37%로 반대 여론이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예상하는 질문에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 49%, 공정할 것은 36%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하루 조사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가 51.8%, 찬성은 45%였습니다. 서울대 학보사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임명 반대를, 16.9%가 찬성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도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검찰 개혁의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호 전 국회의장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명을 철회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한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이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의 투자처 중 하나였던 이 업체 부대표와 초기 최대 주주를 소환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처의 이 부대표, 이 조 후보자 오촌 조카와 함께 해외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모펀드 의혹을 풀 키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찰청에 출석한 두 사람.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코티의 설립 초기 최대 주주였던 김모 전 이사와 코링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부대표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코링크 설립과 운영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코링크가 처음 운용했던 펀드는 한때 A사의 지분을 10% 소유했고 A사는 코링크가 투자를 시도한 와이파이 업체 지분을 소유해 A사 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함께 출석한 코링크의 김 전 이사는 한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사실상 코링크의 경영진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금 부사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검찰은 또 코링크에서 투자를 담당했던 실무자도 오늘 소환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한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를 향하고 있지만 도피성 출국 이후 귀국 여부 등 아직 조 씨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표창장 의혹과 관련을 해서는 검찰은 조 후보자 딸에게 수여된 이 표창장이 허위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표창장에 기재된 사실도 거짓이라는 내용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정 교수의 PC에서는 표창장 위조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논란의 표창장엔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혔습니다. 검찰은 동양대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을 상대로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외국 교육원에서 이 문화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표창장이 가짜라고 판단한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권한 없이 임의로 표창장을 만들었고 봉사활동 기간과 내용 등 표창장에 적힌 사실관계도 허위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정 교수의 컴퓨터에선 표창장 위조를 입증할 핵심 증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를 도와 해당 컴퓨터를 반출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정 교수는 우선 표창장 위조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전 교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총장상 사진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두고 검찰이 사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를 했었죠.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실은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그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딸의 표창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압축됐습니다만 같은 걸 쓰고 뒤이어 검찰의 수사 자료 유출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검찰이 부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건 흑백 사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개한 건 컬러 사진인 만큼 검찰이 건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곧장 표창장의 종이 재질 등을 비교하기 위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측에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정 씨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 파일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나 후보자 딸,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표창장 사진을 공개할 당시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도 박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사진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조 후보자 딸 문제뿐 아니라 이번에는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위조됐다. 이렇게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른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는 건데 주 의원은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는 모두 28장 발부됐습니다. 27장에는 직인이 없는데 유독 조국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조국 후보자 아들의 인턴 증명서는 2015년 이후 발부된 유일한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2013년에 인턴을 했는데 2017년 로스쿨 접수 시점에 맞춰 증명서가 발급된 점도 미심쩍은 정황이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에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인턴 활동 없이 증명서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서울대 한인섭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포기할 경우 법무장관 후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측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 나흘 만입니다. SNS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혐의를 방어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연상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부인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 사무 최고 범독자 되는 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굳은 표정의 조 후보자. 카메라를 손으로 밀어내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 후보자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오늘 오전 나흘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링크한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는 현직 교사가 쓴 글로 후보자 딸에게 제기된 인턴십과 봉사활동, 논문 제1저자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반박과 함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달 말까지 조 후보자 딸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가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 보호를 신청한 겁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누군가가 배를 눌리고 또 안에 있는 현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요청을 하셨고요. 경찰은 조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조국 임명을 강행할지, 강행한다면 이 정치권엔 어떤 후폭풍이 이어질지 강상구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부장, 먼저 청와대 임명을 강행할까요? 청와대는 기류가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임명 강행 기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그냥 뚫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 후보자 찬반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부와 연계 짓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진영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거죠. 조국 후보자 찬반이 엇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것도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논외로 한다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과 여당 또 지지자들 이런 것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유리한 것을 가지고 강행을 정당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물들이 SNS에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찬반과 문 대통령 지지를 연계시키는 전략이 당장은 효과를 보지만 사실은 위험천만한 전략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렸던 40% 선이 무너진 이후에 하락 속도가 빨라졌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의 지지율 40% 선을 지키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40% 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특검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범여권으로 꼽히던 민주평화당이 조국 후보자 반대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석수 기준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가뜩이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야당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바닥 민심의 변화일 텐데요. 지난주 한겨레 신문에서 조국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심지어 하지 못하게 한 편집진 퇴진을 요구하는 내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경실련이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지금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가장 대답하기 힘든 대목이기도 합니다. 8월 9일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에 검찰은 계속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임명 강행 이후에 조국 법무장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지만 사실 검찰 수사는 사모펀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도 조 후보자는 잘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펀드는 돈 문제고 그리고 재산 문제에 있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조 후보자 부인이 현재로서는 사무증서 위조로 기소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에서의 진짜 변수는 사모펀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풍 링링은 역대 5위급으로 기록된 강풍을 몰고 와서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집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차량 파손도 잇따랐는데요.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은 복구 비용이 가장 걱정일 겁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먼저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로수는 뽑히고 건물 외벽은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닐하우스도 강한 태풍의 위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태풍도 오니까 걱정이 돼서 어젯밤에 특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빨리 해 주십시오. 오늘이라도 당장 시행하십시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 등이 날리면서 차량 피해를 키웠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에 대해선 보상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의 보상 여부입니다. 풍수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고작 4%도 안 됩니다. 보험을 드는 방법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건물주인이나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서 일부분 배상 책임을 한반도의 태풍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가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북한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 양상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데 북한은 특히 농작물 피해가 커서 식량난이 우려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거센 돌풍에 지붕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거친 절단면을 드러내며 쓰러진 가로수는 그대로 도로를 막았습니다. 농작물도 속절없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어제부터 정규 방송 시간을 앞당기고 중간중간 태풍 실황을 전했습니다. 8일 0시 우리나라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황해 남북도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부 지역들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댐과 저수지, 전력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 보호에 우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TV는 태풍 세기를 감안해 그리 큰 피해는 아니라면서도 농업 피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옥수로 내린 비로 해서 황해남도 재령군과 운천군에서는 초녀 정보의 넌들이 반남아 침수됐고 삼천 과수농장에서만도 100수십 톤의 과일들이 떨어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태풍이 추수기와 겹치며 북한 식량난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태풍 링링 북상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를 긴급 소집해 재해 방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한 해 애써 가꾼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고 했는데 37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사정을 우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가 100명 넘게 있었는데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들어 휠체어로 옮깁니다. 소방관은 환자를 업고 내려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은 불이 나자마자 바로 방송을 하고 평소 훈련한 대로 대피했습니다. 화재 수신기가 울려 119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평소 매뉴얼대로 원내 방송을 실시하고 직원들도 신속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소방관들도 신속히 도착했습니다. 소방서가 병원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환자 124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갖고요. 저희가 출동해가지고 영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분 정도 걸린 상태 저희한테 지령 떠가지고. 병원이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병원은 재작년 리모델링을 하며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 덕분에 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병원과 소방당국의 침착하고도 재빠른 대응이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부산 기장군 두명터널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2차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결혼식에 가던 소방관 3명이 발견해 차량에 갇힌 어머니와 아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운전자가 창밖으로 나오려 하지만 몸이 걸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뛰어나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한 여성은 차량을 통제합니다. 어제 아침 9시 50분쯤 부산 두명터널 인근에서 32살 박모 씨와 6살 박모 군이 타고 있던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됐습니다. 지인 결혼식에 가던 소방관 3명이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해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위험하다 싶어서 제 차로 이제 옮겨서 진정시키고 구급 이제 장비 같은 걸로 치료. 해경 대원들이 선박의 공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오늘 아침 8시 23분쯤 제주시 한림조선소 앞바다에서 29톤 선박이 운항미숙으로 모래태종물에 올라탔습니다. 56살 고모 씨 등 선원 7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동 중에 저희가 그렇게 수심이 낮은지 모르고 얹힌 것 같다고. 어제 저녁 제주 색달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33살 이모 씨는 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금품 합의를 시도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로 활동하는 20살 장용준 씨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장 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했다 그러니까 그 3자는 좀 수사 중이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장 씨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음주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불미스러운 일로 심력 끼쳐 죄송하다며 아들은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장 씨와 장 씨가 지목한 제3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얼마 전 저희 TV조선이 여자 축구대표팀 최인철 감독의 상습적인 선수 폭행과 폭언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중고등학교 감독 시절에도 최 감독이 미성년 선수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인철 감독은 2000년대 초 여자 학원 축구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인 중고등학교 제자들이었습니다. 손과 주먹, 물건을 이용해 선수들을 때렸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도 맞고 주먹으로도 맞고 축구공으로 슈팅하면서까지도 맞고 하프라인에서 골대까지도 뒤로 물러서면서도 많이 맞고. 또 학부모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 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특정 선수를 향할 때가 많았고 말 못할 선수들을 골라 괴롭혔습니다. 다른 지금 운동하는 선수들도 많이 맞은 사람 많은데 솔직히 누가 피해보는데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소속팀 현대제철 선수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몇몇 선수들에게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은 최인철 감독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최 감독은 여전히 폭행과 폭언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르면 추석 전에 최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같은 주말에 장 보려고 계획한 분들 있으실 텐데 대형마트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의무 휴업일 때문인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가 의미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추석을 바로 앞둔 주말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무 휴업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명절 전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 문이 열렸을 줄 알고 장을 좀 보러 왔는데 문이 닫혀서 너무 불편하네요. 대형마트 3사의 전국 423개 점포 가운데 추석 직전 일요일이나 연휴 전날에 문을 닫는 곳은 291곳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주말 대신 추석 당일에 대신 쉬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일부 지자체만 휴무일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지자체랑 다 협의를 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의무 휴무제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의 본래 취지가 사라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의 발길은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몰로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남 목포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운행 거리와 시간, 주탑의 높이까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케이블카가 숲 위를 지납니다.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과 시내를 거쳐 목포항과 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 가는 게 진짜 멋있네. 목포 유달산에서 고화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착공 2년 만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운행 길이가 3.23km로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깁니다. 155m인 주탑 높이와 40분이 걸리는 운행 시간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바닥이 투명한 소재라 아찔함과 다양한 경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바다 풍경도 아찔하기도 하고 길이가 기니까 좀 스릴도 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고화도와 북항 사이 유달산에는 중간 정거장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유달산의 비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성인 10명이 탈 수 있는 캐빈 55개를 동시에 운행합니다. 가장 긴 거리와 가장 아름다운 조망, 이것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포시는 해상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거론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 will never be able to realize its full economic potential or enjoy true economic security and stability if it cling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ill not accept that. 미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아시아 국가가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t what point will voices in South Korea or Japan and elsewhere in Asia begin to ask if they need to reconsider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을 향해 북한 비핵화 해결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짜 나이, 조국 후보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네, 조국 후보자의 실제 나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65년생 뱀띠 아닌가요? 그랬는데 네. 조 후보가 석사 장교를 마치고 나오면서 만든 동기수첩에
2살이 많은 63년생으로 기재된 것이 드러나면서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조 후보자는 89년도에 6개월 동안 석사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동기 수첩 인적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랬다면 왜 2살을 많게 기재를 한 겁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65년생이어서 서울대 최연소 입학 기록을 갖고 있다더니 군대에서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길까 봐 바꾼 거냐고 물었습니다. 또 일각에선 실제 나이가 63년생인데 서울대 교수직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65년생으로 살아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딸도 출생일을 바꾼 걸 놓고 논란이 있어서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외교부 여풍.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외교부의 핵심 실무자들이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북미 1과장에 박은경 현 외교부 장관 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만약 발령이 확정된다면 한미 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통하는 자리에 여성 외교관이 승진한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 외교부의 이제 여성 여풍 시대가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교부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외교부 전체 직원 중에 42.4%, 거의 절반에 달하는데 해가 바뀔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여성 북미 과장 내정으로 한반도 주변 4강국이죠. 미일 중러의 실무 과장들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거는 그 강경화 외교장관의 좀 역할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강 장관이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걸 보면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박지성도 알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네덜란드 프로축구 구단이죠. 에인트호번이 일본 대표팀 출신 도안 리츠의 영입 소식을 알리면서 우길기 문양의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해서 팬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구단은 오늘 SNS에 한국어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에인트호번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매우 중시하는 축구 구단이라면서 구단을 거쳐간 허정무, 박지성, 이영표 선수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황정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브래드 피트 등 헐리우드 스타들이 올 추석 신작으로 극장가를 찾습니다. 이름값에 걸맞는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알라딘, 라이온킹 이후 1월달 흥행작이 없었던 여름 극장가. 가을을 맞아 헐리우드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브래드 피트, 제임스 맥어보이,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포문은 제임스 맥어보이가 엽니다. I think there's more shocking moments this time, not just scary moments, but we'll also be taken aback by just how far he's pushed what an audience is willing to accept. 공포 영화 흥행작 그것의 속편에서 말을 더듬던 어린 주인공의 어른 역할을 열연하며 놀라운 싱크 요율을 선보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생애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연기합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기밀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우주로 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I always wanted to become an astronaut. 존윅 3, 토이 스토리 등 올해 굵직한 영화로 극장가를 흔들었던 키아누 리브스는 SF 스릴러 레플레카로 흥행 가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과 경쟁했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열연을 펼칩니다. 헐리우드 대표 배우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강세가 예상되긴 하지만 흥행 성공 여부는 영화의 완성도가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 헐리우드 스타 영화와 한국 영화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9월 극장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2위 두산과의 승차를 0으로 지웠습니다. 18세 이하 야구 대표팀은 9회의 극적인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회부터 적시타 3개로 넉점을 뽑은 키움. 2회 외국인 타자 샌즈의 시즌 28호 홈런이 터집니다. 5회까지 매회 득점하며 10점 차로 벌린 7회.
박병호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31호 홈런을 날리며 2위 센즈와의 격차를 3개로 유지했습니다. 키움이 기아를 13대 3으로 꺾고 팀 창단 최초로 8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2위 두산이 LG에 1대2로 패하면서 두산과 키움은 승차 없이 2, 3위를 유지했습니다. LG는 최은성의 역전 투런포와 마무리 고우석이 팀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최하위 롯데는 민병헌의 홈런포 등을 묶어 하나를 제압하고 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8세 이하 대표팀은 9회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대표팀은 7회까지 4대 4로 호주와 팽팽하게 맞섰지만 8회 2사 2루에서 적시타를 맞고 역전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9회 주장 박시원이 안타로 출루했고 LG 지명을 받은 이주영이 경기를 뒤집는 짜릿한 투런포로 6대5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에이스 소영준이 9회를 지켜내고 세계 청소년 야구를 동메달로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저기압에 의해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제주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도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태풍 링링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 모레까지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전망돼 침수와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23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해 낮 기온은 30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 달간 온 나라를 갈라놓은 조국 사태가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혼돈을 끝내야 합니다. 현장 민심을 헤아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